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는 토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토론 굉장히 재밌거든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몰랐던 생각을 얻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곳이 바로 이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박앤민 토론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두 분은 또 의정 경험도 많으시고 토론 워낙 많이 나가시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회복세로 방향을 틀었나라고 했는데 네. 여전히 좀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0% 초반인데 어느 보도에서는 오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 뭐 이렇게 또 캡션을 다는 쪽도 있었거든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박 의원님부터 먼저 한마디. 글쎄요.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약간 편차는 있는데 대체적인 추세가 이 순방 논란 이전보다 하락한 건 분명하고요. 네. 특히 이제 갤럽에서는 지난 8월 초에 그 체리 따봉 문자 공개됐을 때 찍었던 최저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지율이 탄핵 이후에 홍준표 그 시장이 네. 대선 출마했을 때 받았던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 이런 네.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 응답 내용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일단 부정평가의 이유가 뭐냐 네. 물어보면 1번이 외교, 2번이 무능이에요. 무능이 나왔어요. 근데 외교는 부정평가의 사유로는 잘 안 나오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이런 외교를 하면 대체로 지지율이 올라요. 네. 근데 외교로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그만큼 이번 사건에 충격이 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무능은 이게 어쨌든 인사 참사라든지 이건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무능은 일종의 자질에 대한 평가예요. 네. 그만큼 이제 무당층, 중도층 이런 데서 그 윤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평가가 높아졌던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대목이 중도 무당층의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갤럽 조사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다가 전 연령층 그다음에 전 지역 심지어 이 보수 밀집 지역인 TK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분명하게 경고가 들어온 건데 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런 민심의 경고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출구 전략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자, 뭘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지금 지지율 방금 갤럽까지 나왔지만 24%대 조사도 네. 나왔습니다. 민 의원님 이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난번에 한번 인사 문제가 있을 때 지지율이 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부든지 초기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100%다 깔끔하게 통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사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한 지지율은 약간 좀 출렁이는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인사 논란이 이제 잠재워지고 정상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실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작동하면 다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포인트, 점수 밟는 상황이 되는 순방 네네. 외교 때 이후 직후에 이제 지지율이 하락한 걸로 나타나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또 전면 재점검까지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외교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야권의 전면적인 이 공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 효과를 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 물론 그 안에는 현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10시간 이후에 해명을 했다든지 이미 네.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청와대 참모들이 손 놓고 있다가 10시간 이후 13시간인가요? 15시간인가요? 그 네. 이후에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논란으로 불거지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의 여론의 그 상황이 나타나고 국민들의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온 네.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을 정말 교훈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네. 그거대로만 해도 이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나오시는 패널 분들한테 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는데 다들 글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민 의원님께서 말씀 나오신 김에 이제 바이든과 날리면 더 이상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으시는데 BBC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BBC도 그러면
처벌할 거냐, 고발할 거냐. 그리고 그 논리를 따르면은 무슨 저기 국영방송이나 MBC를 정권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 방송국이냐, 국영이냐 이런 논란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잠자코 잘 있고 그때 민현님이 영리해 빠질 때 다 낄끼빠빠를 알아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불을 붙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그 전형적인 이런 정무적인 감각으로 네네. 지금 다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비판하려고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집권 지도부가 아니죠. 상임위 차원에서 간 거죠. 네.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네. 봐요. 그냥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막이라는 게 박제를 했다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 네. 자막이나 영상이 미리 유출된 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회사 차원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정리가 되면서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출 타이밍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끌어내서 특히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방송까지 끌어들여서 굳이 이걸 다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가처분 그 신청 그렇죠. 그 과정에 네.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유상범 의원도 연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MBC를 가짜 뉴스로 네. 좌표찍기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그 본인의 생각의 일단을 그렇게 드러낸 것 같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BBC 이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긴 한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SNL 코리아 네, 이런 프로그램,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고 네. 우리나라 정상뿐만 아니라 뭐 자국 정치인들이나 성역 없이 타국 정상들에 잘 대해서도 다루죠. 네. 조금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한다든지 그런 네. 풍자 프로그램이어서 아마 뭐 그런 차원일 거고 그게 뭐 우리가 BBC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권의 가장 기본적 구성 요소고요.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편적 가치로서 중시하는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설사 MBC 보도에 일부 좀 과장스러운 면,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한 면이 있다 바로 하더라도 같은 부분들. 이거를 가짜 뉴스로 좌표찍기하고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나갈 문제냐. 그게 과연 유엔에서 21번이나 자유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인식과 이게 맞는 네. 거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는 또 민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정평가의 이유를 묻는데 무능이 나왔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은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정책 세웠는데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했을 때 이제 무능이라는 이유를 걸어서 이제 부정평가를 하는데 정권 시작했는데 무능이라고 답이 나와버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엔 대통령부터 바뀌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능이라는 건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오판을 하거나 네네. 뭐 부실한 대응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 일종의 자질에 관한 네네. 비판적인 그 국민들의 생각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출범한 지 이제 150일 정도 지났는데 150일 동안 정말 크고 작은 구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여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고 또 이번에 이제 정상 외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서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서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좀 당당하고 흡족한 모습을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갔다 그러면 그 외교를 망쳐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고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조문 논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급기야 이게 뭐 비서고 사용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국격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지금 높아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뭐 에미상에서 그 외국어 드라마로는 맞습니다. 최초로 나무주연상도 타고 감독상도 타고 또 BTS 우리 K 콘텐츠의 자부심을 굉장히 높인 최근에 블랙핑크가 예, 이렇게 국격이 높아졌는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국격을 추락시킬 수가 있느냐. 네. 게다가 그 뒤에 어쨌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네. 그 자유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언론 단체에서마저도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여기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무능을 평가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자질에 대한 평가 얘기를 했거든요. 민 의원님 이거 좀 극복하려면 야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좀 혹은 야당이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좋은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유능하기는 참 쉽진 않은 상황인 건 네, 맞아요. 상황 자체가 어렵다.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죠. 위기가 와 있죠. 예, 그리고 특히 뭐 청년층 일자리는 뭐 오래된 문제지만 게다가 이 뭐 주가라든지 환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뭐 투자했던 것도 지금 뭐 손실이다.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요. 여기에 또 영끌족들 집산 분들 또 그거 대출 이자 네네.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유능하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려워져서 네네. 소위 말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제 저희는 하고 네네.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른 이슈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거나 별거 아닌 되게 프로토콜 관련된 거 그런 이슈들인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분노의 그러다 대상처럼.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새로운 네.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실어서 뽑아놨는데 그리고 정권 교체했고 국민의힘에게 힘 실어줬는데 뭐 하는 거야라는 네. 그런 여론이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을 되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뭐 야당이 뭐라고 하든 정무적이든 무슨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그걸 가십거리를 가지고 와도 정말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것은 귀닫고 우리는 국민들 서민들의 삶만 챙기겠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내놓는 걸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만 하시니까 사실 뭘 이렇게 다른 거리를 정말로 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고물가랑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응을 보면 지금 이제 긍정 지지율을 봤더니 긍정 지지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뭐 묻지마 지지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만을 생각한 해법을 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저는.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 논란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조금은 그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유감 표명을 했더라면 그냥 끝났을 문제인데 이걸 이제 해명을 이상하게 하면서 게다가 이제 해명을 넘어서서 공세로 전환을 해서 네. 이거 다 진상규명하겠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쨌든 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6개월 연속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큰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소한 것을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마치 무슨 야당 때문이다.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저는 느끼고 계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국정운영의 기조 전반을 쇄신을 하려면 대통령 스스로부터 이 상황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인식을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내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 네. 그럼 다른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경질 인사나 인책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메시지가 없는 거죠. 메시지가 이러면 없다.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오기를 부리는구나. 민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밖에 저는 전달이 안 된다고 봐요. 예, 메시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 국정 지지율을 볼 때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네네.
그때도 보면 1등이 항상 그거였어요. 그냥 좋다. 그냥 잘한다. 네. 그냥 적극적인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런 공고한 사실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공고한 지지층이 얇은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진영의 공고한 지지층이 얼마나 지금의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굉장히 많은 네.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그걸 갖다 그 반사 이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지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시작 자체가 좀 얇은 지지층에서 시작했다는 거, 옅은 지지층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되자마자 지금 거대 야당 169석의 그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크죠. 되고 네. 게다가 경제 위기까지 온 상황.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외교적으로 서툴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외부적으로 대국민으로 뭔가 제재를 한다거나 뭔가 경질 이런 사인을 보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인 단속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민 의원님께서 서툰 부분은 있다라는 건 인정한다.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도 인터뷰를 네. 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일종의 어떤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서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서툴지 말라고 하는 스텝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국군의 날 때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많은 분들이 이제 부대 열중시켜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걸 가지고 또 화제가 돼요. 저는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뭘 모르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라는 것과 하나는 아니 이런 군 통수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디테일을 누가 안 가르쳐줬나? 얘기를 안 했나? 이런 의구심 두 가지거든요. 요거 논란은 크진 않은데 한번 말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긴 한데 근데 대통령 행사는 아주 세세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시간, 뭐 초단위까지 맞춰가지고 당연히 그 시나리오에 부대 열중시효가 없을 리가 없어요. 네. 역대 대통령이 국군의 날 열병식을 다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군대 징집 대상도 아니었던 네네. 분인데 부대 열중시효를 했어요. 네. 군대를 안 다녀오시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다녀오셨는데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 그냥 뭐 사소한 실수련이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이걸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류의 실수가 유독 왜 잦냐. 국정 운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참모들도. 그렇다 보니까 이 사소한 것들을 계속 실수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완벽함은 사실은 어떤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소한 데서 완벽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번 그 열병식 논란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재발돼요. 여기서 지금 국정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 또 대통령실의 자세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거듭해서 받는 거죠. 예, 국정 운영 태도까지 연결되는 비판의 지점이 된다. 박 의원님이 굉장히 고리고리 껴가지고 끝내까지 가셨는데 예, 스타일이 그러세요. 그분을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참모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 부분에서도 네네. 사실은 대통령실의 외교 참모들이 그렇죠.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고 네. 대통령께 한 마이크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치밀하게. 브리핑을 치밀하게 네. 해드렸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말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정말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이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행사 관련해서 완벽하게 다 진행하셨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저도 사실은 이거 잘 모르는데요. 네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토콜이 있고 참모들이 그 전에 대통령께 브리핑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따라 동작에 따라 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모들이 대통령실이 좀 심기일전 쇄신하는 분위기를 좀 제가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해야 될 이 필요가 얘기가 있다. 나온 김에 네. 그 첨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확대되고 확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네. 대통령께서 부대 열중시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전부 네. 이 여당이고 이 정부고 대통령실이고 경직돼 가지고 돌격하자 싸우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의미로 부대 열중시를 아주 적절하게 또 비유해 주셨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감사원 이슈와 또 국정감사 이야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